스페인 내전과 국제여단, 그리고 지식인과 투사들. 1936년 여름, 스페인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가들이, 시인들이, 화가들이, 조종사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왜였을까요? 그들은 스페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스페인은 지도에서나 찾아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짐을 싸서 때로는 몰래 국경을 넘어서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폭격이 쏟아지는 마드리드의 호텔에서 기사를 썼고, 조지 오웰은 POUM 민병 때의 일원으로 총을 들었으며,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는 하늘 위에서 전쟁을 내려다봤고, 파블로 피카소는 파리의 작업실에서 붓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53개국에서 온 3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은 국제여단에 합류해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단순히 스페인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30년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던 근본 질문이 가장 적나라하게 충돌한 전장이었습니다. 파시즘인가 혁명인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인간이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는 세상인가? 오늘 이야기는 1930년대 그 질문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이라는 시험대. 1930년대는 세계가 두 개의 거대한 흐름으로 갈라지던 시대였습니다. 한쪽에는 파시즘이 있었습니다.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했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이미 10년 넘게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극우운동이 세력을 키웠고, 노동운동은 분쇄됐으며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쪽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 파시즘에 맞서 조직하고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열됐고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1936년 7월 스페인에서 프랑코의 쿠데타가 발발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이 즉각 프랑코 지원에 나섰습니다. 히틀러의 공군 콘도르 군단이 스페인 상공을 날았고, 무솔리니의 군대가 스페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반면 스페인 노동자들은 그 쿠데타에 맞서 자신들의 힘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본토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병영을 습격하고 군대를 무장 해제했습니다. 공장을 접수했고 토지를 나눴으며 혁명위원회로 도시를 운영했습니다. 1936년 여름에 바르셀로나는 조지 오웰의 말을 빌리면 노동계급이 장악한 도시,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공동체 도시였습니다. 그 모습이 세계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시험대였습니다. 파시즘에 맞서 인류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혁명이 실제로 가능한가를, 그리고 그 혁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두 스페인이라는 하나의 땅 위에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대 위로 세계가 몰려들었습니다. 국제여단, 노동자 국제주의 정신의 구현. 53개국에서 온 사람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마무리하며 쓴 이 문장은 1936년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실현됐습니다. 국제여단에는 53개국에서 약 3만 5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쫓겨난 반나치 투사들, 이탈리아에서 망명한 반파시스트들,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자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자국에서 파시즘에 패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치가 집권하자 독일에서 망명한 독일 사회주의자가 스페인에서 다시 파시즘에 맞서 총을 들었습니다. 무솔리니에게 쫓겨난 이탈리아 반파시스트가 스페인 전선에서 이탈리아 파견군대와 맞닥뜨렸습니다. 자국에서 패배한 혁명이 스페인에서 다시 싸울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링컨 여단은 약 2,8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안에는 흑인 노동자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당시 미국 군대가 인종분리 정책을 유지하던 시절에 링컨 여단은
인종통합부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스페인은 미국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등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전선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것이 피부색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약 2,500명이 참가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헝가리, 폴란드, 심지어 중국과 아프리카에서도 지원자들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노동자들도 국제여단에 합류했습니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가 낳은 박해를 피해온 그들에게 파시즘과의 싸움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국제주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도 아닌 스페인 내전에 죽음을 무릅쓰며 기꺼이 참가했을까요? 자국 정부는 대부분 국제여단 참가를 금지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민의 스페인 참전을 법으로 막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중립법을 내세워 참전을 막았습니다. 그 법들을 어기고 그들은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정신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국경을 이용합니다. 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단결하지 못하도록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분열시킵니다. 각국 지배자들과 자본가들은 때론 경쟁도 하지만 때론 서로 긴밀하게 자신들끼리는 결합하면서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는 방해합니다. 그러나 계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독일 노동자와 스페인 노동자와 미국 노동자는 같은 편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적은 국경을 가로질러 파시즘을 지원하는 자본가 계급입니다. 국제여단 참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패배는 스페인만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파시즘이 스페인에서 승리하면 유럽 전체에서, 세계 전체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그 인식이 그들을 피레네 산맥을 넘게 했습니다. 존 콤퍼드, 21살의 시인이 선택한 것. 영국 국제여단 참가자들 중 가장 많이 기억되는 이름 중 하나는 존 콤퍼드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막 졸업한 21살의 청년 시인. 그는 1936년 여름 스페인으로 건너가 공화파 민병대에 합류했습니다. 한번 귀국했다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온 그는 1936년 12월 자신의 21번째 생일 다음 날 코르도바 전선에서 전사했습니다. 그가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 연인에게 쓴 시의 한 구절이 전해집니다. 마음속에 동이 트는 곳으로 총과 함께 가야 한다. 콤퍼드는 케임브리지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에게는 안전한 삶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급의식이 계급적 특권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패배의 대가, 그리고 이후 국제여단 참가자들 중 약 35에서 40%가 전사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은 영웅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냉전의 시대가 오자 국제여단 참가자들은 자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의 메카시즘 시대의 링컨 여단 참가자들은 자동으로 불온 인물로 분류됐습니다. 직장을 잃고 여권을 빼앗기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파시즘에 맞서 싸운 것이 범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귀국 후 수십 년 동안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MI5 파일 속에 보관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페인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미 죽기 전에도 살아서도. 노동자 국제주의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레네 산맥을 넘은 3만 5천 개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내전과 문학 작가들, 어니스트 헤밍웨이, 조지 오웰, 생텍쥐베리, 앙드레 말로, 파블로 네루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쓴 작품입니다. 1937년 봄, 마드리드의 플로리다 호텔. 폭격이 쏟아지는 거리를 바라보며 한 남자가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에 참가한 어니스트 헤밍웨이였습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쓴 무기여 잘 있거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가였지만
스페인에서 그는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1937년과 1938년 두 차례에 걸쳐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종군기자 자격이었지만 그의 역할은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화파를 지지하는 선전 다큐멘터리 스페인의 대지의 내레이션을 맡았고 의료지원 모금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느 편인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의 경험이 문학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전쟁이 끝난 이듬해였습니다. 1940년에 출판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20세기 문학의 걸작입니다. 주인공 로버트 조던은 미국인 교수로 국제여단의 일원이 되어 공화파를 돕기 위해 스페인으로 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파시스트 군대의 진격을 막기 위해 다리 하나를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스페인 게릴라 부대와 함께 살고 사랑에 빠지며 죽음의 의미와 연대에 대해 사유합니다. 소설의 제목은 17세기 영국 시인 존 던의 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일부이다. 누구의 죽음도 나를 줄어들게 한다. 나는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려 하지 말라. 종은 바로 너를 위하여 울린다. 해밍웨이가 이 제목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이 단지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파시즘에 맞선 싸움이 모든 사람의 싸움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소설은 공화파 내부의 복잡한 현실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조던은 스탈린주의 지휘관들의 자의적이고 잔혹한 결정들을 목격하며 내심 회의를 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상화된 혁명이 아니라 모순과 배반이 공존하는 혁명의 실상을 정직하게 그렸습니다. 이 소설이 발표됐을 때 스탈린주의 영향을 받던 미국 공산당은 격렬히 비판했습니다. 반소련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비판이 역설적으로 해밍웨이의 묘사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해줍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로버트 조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싸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운이 좋았다. 패배를 앞둔 자의 말이지만 거기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 전쟁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요. 조지 오웰의 카탈루냐 찬가와 동물농장, 1984의 기원. 이 영상에서 스페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은 조지 오웰입니다. 오웰은 1936년 12월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거창한 이데올로기적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파시즘에 맞서 총을 들 수 있다면 가겠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는 영국 독립노동당 ILP의 소개장을 들고 바르셀로나에 도착했고 마르크스주의 통일노동자당, 즉 POUM 민병대에 합류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이미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이 도시를 운영하고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혁명의 현실이었습니다. 오웰은 아라곤 전선에서 반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목에 총상을 입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5월 그는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스탈린주의 공산당이 POUM을 파시스트 첩자로 낙인 찍고 거리에서 반파시스트 투사들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그는 전선에서 목에 파시스트 저격수의 총탄을 맞은 것보다 그 경험에서 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가까스로 스페인을 탈출해 돌아온 오웰이 쓴 책이 카탈루냐 찬가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당시 영국 좌파 진영으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스탈린주의 영향을 받는 공산당과 그 동조자들이 장악한 출판 생태계에서 POUM을 옹호하고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책을 다루려는 곳이 없었습니다. 초판 1500부는 오웰이 살아있는 동안 모두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웰은 그 경험에서 이후 평생의 정치적 관점을 확립했습니다.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혁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관료적 권력은 혁명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라고요. 그 통찰이 훗날 동물농장과 1984를 낳았습니다. 1984의 전체주의적 언어 조작, 역사 왜곡,
이중사고의 논리는 스페인에서 그가 직접 목격한 스탈린주의의 작동 방식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반파시즘의 이름으로 반파시스트를 탄압하고 혁명의 이름으로 혁명을 분쇄하는 그 논리를. 오웰의 스페인 경험은 단순한 문학적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지식인이 스탈린주의의 본질을 온몸으로 배운 교육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내전과 생텍쥐페리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그를 단지 동화 작가로만 기억하는 것은 그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직업 조종사였습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프랑스 일간지 랭트랑 시장은 그를 특파원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는 직접 비행기를 몰고 전선을 취재했고 공화파 지역과 프랑코 지배 지역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시선은 언제나 인간에게로 향했습니다. 전쟁의 통계가 아니라 전쟁 속 개별 인간들의 얼굴, 공화파 병사들의 지친 눈빛, 폭격으로 무너진 마을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그는 프랑코 진영을 취재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들 중 누가 옳은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생텍쥐페리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선명한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파시즘이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 그 점에서 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스페인 경험이 그의 문학에 남긴 흔적은 어린 왕자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 바오밥 나무는 싹이 틀 때 뽑아버리지 않으면 별 전체를 뒤덮어 파괴해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뿌리 뽑지 않으면 세상을 집어삼키는 것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에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여우의 말은 통계와 이념과 국가와 인종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별인간 존재의 고유함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한 이름 모를 병사와 나눈 하룻밤의 대화가 그 문장 안에 살아있습니다. 1944년 7월 31일 생텍쥐페리는 지중해 상공에서 정찰 비행 임무를 떠난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향년 44세. 수십 년 뒤 자신이 그날 생텍쥐페리의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한 독일 조종사가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비행기가 생텍쥐페리의 것인 줄 알았다면 절대 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의 책을 읽었다라고요. 전쟁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적으로 분류된 인간들이 서로의 이름을 몰랐을 뿐 같은 책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페인 내전과 그 외 지식인들. 앙드레 말로 혁명과 행동 사이. 프랑스 작가이자 훗날 드골 정부의 문화부 장관이 되는 앙드레 말로의 스페인 참여는 서재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1936년 공화파 정부의 요청을 받아 스스로 에스파냐 전대라는 의용 공군 부대를 조직하고 지휘했습니다. 비행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여러 나라에서 모집한 조종사들을 이끌고 실전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말로의 스페인 경험은 소설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소설은 1936년에서 37년 스페인 내전의 초기 국면을 다루며 혁명의 열기와 그 한계, 개인의 영웅주의와 집단의 조직 사이의 긴장을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말로의 경우는 스페인 내전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재에서 혁명을 지지하는 것과 전선에서 싸우는 것 사이의 경계를 넘는 것. 그것이 1930년대 좌파 지식인들의 실존적 과제였고 스페인은 그 과제가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장소였습니다. 다음으로 파블로 네루다를 보겠습니다.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스페인 영사로 마드리드에 근무했습니다. 그는 내전이 발발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네루다에게 스페인 내전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개인적 상처가 된 것은 한 사람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스페인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
네루다의 절친한 친구. 1936년 7월 쿠데타 직후 프랑코 파시스트들은 그라나다에서 로르카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된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채 1936년 8월 18일 새벽 그라나다 교회의 들판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시신은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로르카는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목은 좌파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예술가였다는 것, 동성애자였다는 것, 민중의 목소리를 시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시즘이 지식과 예술과 자유로운 인간 존재 자체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로르카의 죽음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네루다에게 로르카의 죽음은 결정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순수 서정시에서 정치 참여의 시로. 이후 그의 시는 계급투쟁과 반제국주의, 민중의 역사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민중에게 바치는 노래는 그 전환의 산물입니다. 네루다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꽃들과 함께 그를 묻었다. 그러나 그 꽃들 사이로 피가 흘렀다. 다음은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게르니카 작품으로 승화시킨 화가 피카소에 대해 보겠습니다. 스페인 북부 작은 도시 게르니카 참상.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장날이라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 공군 콘도르 군단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공군이었습니다. 프랑코의 요청으로 출격한 그들은 약 3시간에 걸쳐 게르니카를 폭격했습니다. 군사시설이 없는 민간인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목표는 군사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도시의 약 70%가 파괴됐고 수백 명에서 1600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게르니카는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민간인 공중 폭격 중 하나였습니다. 히틀러는 자신들이 만든 신무기를 게르니카에서 실험했고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의 도시들에 가한 무차별 폭격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피카소의 분노, 오주의 작업. 파블로 피카소. 스페인 말라가 출신으로 청년 시절 파리로 건너가 입체주의를 창시한 20세기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공화파 정부로부터 파리 만국박람회 스페인관 벽화 제작을 의뢰받은 상태였지만 무엇을 그릴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니카 폭격 소식을 들은 다음 날 피카소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5주 만에 가로 7.76m, 세로 3.49m의 거대한 캔버스가 완성됐습니다. 흑백과 회색만으로 그려진 그 그림의 이름은 게르니카였습니다. 게르니카를 읽는 법. 게르니카는 폭격의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시즘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의 본질을 시각 언어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말이 있습니다. 창에 찔린 채 쓰러져가는 그 말은 스페인 공화국 혹은 전쟁의 폭력 앞에 쓰러져가는 민중을 상징합니다. 왼쪽에는 죽은 아이를 안고 하늘을 향해 절규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머리를 젖힌 채 입을 크게 벌린 그 여인의 비명은 소리가 없는데도 들립니다. 화면 곳곳에 절단된 신체들, 공포에 질린 얼굴들, 불꽃, 어둠. 전구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지만 구원이 아닌 빛, 폭격기의 눈처럼 내려다보는 그 전구는 기술 문명이 파시즘과 결합했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잘린 팔이 있습니다. 그 손에는 꽃 한 송이와 부러진 칼이 들려 있습니다. 패배했지만 저항의 의지를 놓지 않은 손. 흑백으로만 그려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피카소는 색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색은 생명과 온기를 가집니다. 게르니카에는 그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신문 사진처럼, 죽음의 기록처럼, 역사적 증거처럼. 피카소의 선언과 선택. 피카소는 게르니카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게르니카는 파시즘에 맞서는 나의 투쟁임을 명백히 밝힌다. 나의 예술가로서의 삶은 반동적 세력과 파시즘에 맞선 지속적 투쟁이었다.
그는 프랑코가 살아있는 한 이 그림은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선언했고, 게르니카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됐습니다. 프랑코가 사망하고 스페인이 민주화된 이후인 1981년에야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카소 자신은 그 귀환을 보지 못하고 1973년에 사망했습니다. 피카소는 1944년 나치 점령하에 파리에서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망명 속에 살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망명자가 아니다. 공산당은 내가 가장 많은 친구를 가진 곳이다 라고요. 다만 피카소의 공산당 가입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웰이 스페인에서 스탈린주의의 본질을 직접 경험하고 철저한 비판자가 됐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피카소는 스탈린주의 공산당의 반파시즘이라는 외양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사에서 여성 편력과 함께 균형 있게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의 반파시즘은 진정했지만 그 반파시즘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게르니카의 역사적 여정. 게르니카는 박물관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게르니카는 나치즘과 파시즘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으로 유럽 전역에 복제 배포됐습니다. 전후에는 핵전쟁 반대, 베트남 전쟁 반대, 제국주의 전쟁 반대 운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2003년 2월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는 브리핑을 유엔에서 하던 날, 유엔 안보리 회의실 입구에 걸린 게르니카 복제본이 파란 천으로 가려졌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브리핑의 배경에 게르니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파란 천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론, 종은 아직도 울리고 있다. 해밍웨이는 썼고, 오웰은 싸우며 목격했고, 생텍쥐베리는 하늘에서 내려다봤고, 말로는 비행기를 몰았고, 네루다는 시의 언어를 바꿨고, 로르카는 총살당했고, 피카소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만 5천 명의 이름 없는 노동자들은 피레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정치적 입장도 싸우는 방식도 스페인에서 경험한 것도 달랐습니다. 오웰은 스탈린주의의 배반을 직접 몸으로 겪었고 피카소는 그것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공화파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솔직하게 썼고 말로는 행동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파시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는가를, 그리고 그것에 맞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1936년 바르셀로나에서 노동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고 미래를 믿을 수 있었던 그 순간, 그것이 가능성의 실제였습니다. 스페인 혁명은 스탈린주의에 의해 목 졸렸지만 그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기록한 것들, 해밍웨이의 소설, 오웰의 르포, 생텍쥐베리의 취재, 피카소의 그림, 네루다의 시,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남아 오늘까지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존 던이 썼듯이 어떤 사람의 죽음도 우리를 줄어들게 합니다. 게르니카에서 죽은 민간인들의 죽음도, 전선에서 쓰러진 국제여단 노동자들의 죽음도, 그라나다 들판에서 총살당한 로르카의 죽음도, 21살의 생일 다음 날 전사한 존 콤퍼드의 죽음도 우리를 줄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파시즘이 다시 고개를 드는 오늘, 그 물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를 묻지 말라고 존 던은 썼습니다. 해밍웨이는 그 물음을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며 다시 한번 작품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종은 바로 너를 위하여 울린다고. 스페인에서 울린 그 종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